그러면 다음으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아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 1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연아 박사님께서는 제주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입니다. 제주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 미혼 한부모 현황, 그리고 관련 지원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 한부모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친부모와 자녀가 헤어지지 않고 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미혼 한부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가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19년 그 양육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정책 욕구 조사 실시, 그리고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할 지원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문헌 검토,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16명을 인터뷰했으며 관련 연구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 종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 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미혼 한부모 관련 4개의 기관을 방문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제주 지역 미혼 한부모 현황 중에 17개 시도 혼외 출생자와 혼외 출산율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5위입니다. 그리고 혼외 출산율을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비교를 해보면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연도별로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제주도 한부모 가족과 미혼 한부모 가족 현황을 성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미혼모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혼 한부모의 연령에 대한 현황을 성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과 제주도 모두 미혼모의 연령이 30대 후반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제주도의 미혼 한부모의 자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녀 연령에 따른 미혼 한부모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미혼모의 경우에는 지금 자녀의 나이가 5 내지 9세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0세에서 4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영유아에 대한 돌봄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의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구 현황을 성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자 가구가 부자 가구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자 가구가 부자 가구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 가구 수의 차이는 인구 수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수로 비교해 보면 제주시가 대략 서귀포시보다 한 7대 3 정도의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가구의 추가 아동 수당비를 이렇게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교해 볼 때 미혼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 가구가 부자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혼 한부모 자녀 가정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미혼 모부에 의해서 출생한 아동들이 이제 가정 위탁의 수는 2015년부터는 한 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위기 청소년 현황은 표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지금 현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는 이제 정책으로는 미혼 한부모를 가족을 위한 특별한 어떤 지원 정책이 없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족 정책으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실은 한부모 가족에 미혼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을 뿐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가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거나 하위 계층에 있는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은 모든 산모를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 산모를 제외하고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 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 생계 지원이 있는데 실은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LH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지원이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돌봄 정책으로는 시설 미혼 한부모는 실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가의 미혼 한부모는 무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학습비와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미혼 한부모 관련 정책들이 저소득 대상 지원 정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도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곳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미혼모 지원 대상 사업이라기보다는 한부모가 되었을 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면접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에 그 미혼 한부모들이 굉장히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임신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임신 사실을 잘 모르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자녀를 이렇게 낳을 것을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가족들의 이렇게 반대에 많이 이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렇게 낙태를 또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들은 좀 가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거와 그리고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삭이 될 때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부실한 어떤 건강관리, 그래서 대체로 미혼 한부모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미숙아 출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주거나 생계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아이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의 갈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이 심적 불안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자녀를 낳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과의 단절로 뭐 신생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정 부모와의 어떤 양육 지원이 굉장히 필수이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일가정 양립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이나, 그리고 아이가 이제 본인이 출장을 갔을 때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많이 이제 기다린다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방과 후 자녀 돌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쪽 이제 부모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르다 보니까 성역할 부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 문제로는 특히 이제 미혼 한부모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는 낮 동안은 신생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야간 일자리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급여가 낮은 일자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아이가 이제 영유아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이런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로는 생계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 편견으로 좋은 일자리를 기피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이 이제 지원이 되는 일자리인데 여기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좀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혼 한부모인 것이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저희들은 이제 좁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했을 때는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양육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미혼 한부모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자영업을 시작하기를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일 경우에는 원가족과의 단절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 출산을 기점으로 원가족과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미혼 한부모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혼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경험해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혼 한부모들은 자조 모임을 통해서 많이 이제 힘을 얻고, 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자조 모임도 실은 아이 연령이 만 3세가 되면 만 3세일 때만 지원을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자조 모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인 경우는 특히 미혼 한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 많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0
정도였는데요. 제가 만난 미혼 한부모는 네, 이분은 이제 산후조리가 잘 안 돼서 치아 구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약해지면서 40이었는데 틀니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산후 우울증이 이들이 이제 그 정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후우울증을 그대로 가지고 또 자녀를 이렇게 키우게 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또 그러한 분노는 또 자녀에게 분리불안증으로 또 나타나고 또 자녀가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미혼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 경험으로 실제로 이 현실적이지 않는 이 자격 조건, 즉 이제 소득 기준선이 너무 협소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미혼 한부모인 경우에는 이 원가족의 지원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 응급 상황을 또 위기 상황을 이렇게 도움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는 경우에 특히 10년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자산으로 잡혀서 이 소득 기준에 재산으로 이렇게 더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또 받지 못하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이가 있는 미혼모는 시설에 이제 출산한 아이와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혼모 초기 지원 사업이 여가부에서 수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한 해 예산이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쓰게 되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부족한 특히 지원을 받아야 될 미혼 한부모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심리 상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 심리 상담은 전제 조건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어머니들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아이가 정신과 이력이 남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혼 한부모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미혼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곳이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미혼 한부모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정책을 모르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거지원 제도의 문제에서는 이 전세금 대출하고 전세금 지원금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실은 이제 그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이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를 받게 되면 한 80%는 지원을 받더라도 2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이 그 주택난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 이제 1억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자기 개인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이 없어서 전세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의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혼 한부모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미혼 한부모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만난 미혼 한부모들은 시설에서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이 오래도록 살아왔던 공동체 내에서 재가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 한부모들은 이 자녀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 아이 돌봄의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자녀의 학습 지원 그리고 자녀의 어떤 성교육 관련
이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원했었고요. 생계 활동에서는 자립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하는 동안에는 좀 생계비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혼 한부모들이 일가정 양립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좀 선호하는데 미혼 한부모의 어떤 대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좀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정보의 어떤 통합 책자라든지, 그리고 산모를 위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알림 문자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심리치료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미혼 한부모의 정책 욕구는 주거 지원, 소득 기준선 개선, 미혼 한부모 가족 대상 심리 정서적 치료 지원, 그리고 자녀 영유아기 때 생계비 지원과 자격증 취득할 동안의 생계비 지원, 그리고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 그리고 치과 진료 지원, 그리고 자녀 연령별 맞춤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준비한 토론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연구를 하거나 뭐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을 하는 거지만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과정이죠. 단기간에 완수되거나 한 번의 어떤 지원으로 충족되는 이제 이벤트는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곤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빈곤가정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사실 초점이 그 부모가 키우는 아이의 발달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좀 맞춰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삶이 건강해야만 그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모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또 저희가 이제 많은 지원 방안 속에서는 쉽게 간과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유아 빈곤가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만 또 그 미래의 삶이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냐라는 측면과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지원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의 삶이 역시 이제 건강해지도록 해주는 방안이 같이 고민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에서는요, 이제 질적 연구를 제가 수행하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양적 연구를 이제 저도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것들은 몇 가지 연구자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설문조사를 제가 이제 아주 꼼꼼하게 읽지를 못해서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표집의 대표성과 관련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부모나 미혼모 샘플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저도 익히 아는 바지만 지금 한부모연합회나 미혼모가족협회의 협조로 모집된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양적조사, 저도 이제 양적조사 결과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이제 측면들도 많았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저희가 혹시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정말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육 과정에서 제가 질적 연구할 때 보면은 영유아를 키우는 이 한부모나 미혼모 가정에서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 성인들이 같이 동거하느냐는 사실 이 돌봄에 있어서 역량의 차이를 많이 갖거든요. 근데 일단 샘플링하는 과정에 붙은 설명으로 보면은 이제 영유아 조부모나 친인척의 다른 성인들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제 표집이 되셨는데
실제로 양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실 때에 요 특성이 실제로 이제 그 부모의 돌봄 역량, 양육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일단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질적 연구하면서도 좀 이렇게 나타난 측면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빈곤 가정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난 가정은 손자녀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뭐 가끔이라도 아이를 돌보려고 오거나 이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조선의 형태로 살아가는 가정을 질적 연구를 했었는데 혹시 양적 연구에서는 손자녀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경제적 여부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설문조사에서 주중의 잔염 돌봄 시간에 대한 이제 변수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당연히 영아를 둔 부모의 아이 돌봄 시간이 이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질적 연구하면서 이제 보니까, 영아를 키우는 특히 이제 미혼모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을 하면은 당연히 집에서 24시간 돌보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녀 돌봄 시간이 이제 더 길고 사실 긴 만큼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련된 이제 변수들을 설명할 때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의 특성이 조사가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사에는 약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질적연구에서는 같이 좀 보고한 내용인데 이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이 기본적으로 이제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3년 동안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현아 박사님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이들은 원가족이나 뭐, 예, 이제 아이 아빠나 이 모든 지원 체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영아일 때는 특히. 그러니까 미혼모도 그렇지만 이제 한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이제 내내 집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걱정이 뭐냐면 이 조건부 수급이 끝났을 때 나는 3년 동안 완전히 경력이 교육이나 뭐 직업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사는데 얘가 4살이 되고 조건부 수급이 해지가 되면은 과연 갑자기 내가 직장을 갈 수 있나 내가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되게 필요하지만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야 길게 바라보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노동부에서는 취정패 교육을 받으러 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맡길 수 없고 주변에 지인들도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교육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 이 엄마들은 3년 동안 정말 아이랑 집에서 고립되는 거죠. 그러면 3년 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기회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 시간제 노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사회적인 지원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리를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육전제 조건부 수급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이현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어린이집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좀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하고 좀 이현아 박사님 연구하고 사실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질적 연구 특성도 있고 이제 대상자가 공통적인 부분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연구 주제가 이제 영유아 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기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됐어도 보고서에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들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까지 겪는 이제 어려움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될 만한 상황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는 사람들도 출산을 굉장히 어렵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오롯이 혼자 견뎌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이를 돌볼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양질의 돌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의외로 아까 뭐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미혼모나 한부모나 이전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적절한 이제 지원을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접근의 한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분들이 뭐 단독 세대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이제 특히 미혼모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부양 의무자들이 있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민센터나 어떤 이제 사회 서비스 기관에 가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건이 안 된다. 이래서 서비스 거절 당하는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여러 번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그리고 한부모 연합회나 뭐 미혼모 지원 체계나 이런데 이제 일종의 자조 모임 단체들이죠. 그런 데를 운 좋게 이제 접촉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런 지원 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에 접근을 전혀 못한 상태로 견디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지원 체계가 좀 더 유연하게 이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직된 지원 체계다라는 거를 이번에 질적 연구하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한부모나 미혼모 어머니들 인터뷰했을 때 드림스타트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깔려있는 지원 체계인데 이 정도까지 임산부일 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 이 정도까지 서비스에 도움을 못 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한두 번 인터뷰하다가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림스타트의 도움을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드림스타트가 뭔지도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기 지역의 드림스타트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자기한테 제공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서비스가 거절되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추첨을 통해서 추첨될 때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체계가 너무 좀 경직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제가 이제 사회복지 체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아동복지 차원에서만 봐도 어쨌든 부모가 아이를 잘 낳아서 이제 초기부터 안정되게 키울 수 있게 돕는 게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제일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죠. 근데 저 질적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미혼 부모는 한부모나 조성가정이나 사실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특히 영유아 기간에는 양육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놀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TV를 보여주거나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때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 인터뷰할 때는 아이들이 좀 큰, 이미 좀 초등학생 뭐 이렇게 되는 이제 부모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유아 대상이니까 어린애들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어린애들은 영유아지만 좀 그 바로 위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고 뭐 이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큰아이의 학습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언뜻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지금 온라인 학습 중인데 온라인 학습 제대로 못한다든지, 뭐 이게 뭐 아이 발달이 늦다든지 이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분들이 아이의 학습을 지원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상호작용에 관련된 측면들에서 노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인지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학습 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좀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놀아주는 것 자체가 아이 발달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 측면인지에 대한 것들이 서비스 체계 속에서 좀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연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돌 보미 서비스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계거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 맡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아이가 아플 때, 본인이 아플 때, 또 급하게 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체계 속에서 아이돌 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정말 필요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새삼스럽게 이제 아이돌 보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든지 서비스를 요청하더라도 기다려야 되지 자기의 서비스, 자기 욕구에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혼모, 한부모 조성 가정에서 상황은 저희가 이제 가급적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개별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이 발달에 있어서 뭐 개별화된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지만 가정 단위로도 이제 개별화된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 체계가 사례 관리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요즘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 사례 관리의 핵심은 개별화된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체계는 말이 사례 관리지 굉장히 일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가 경직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관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례 관리 체계가 개별화된 욕구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고, 좀 더 서비스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서비스 욕구를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신혜은입니다. 네,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욕구 분석에 대한 연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동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이 연구를 좀 바라보고 아동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좀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사회적 약자였는데 요즘엔 굉장히 주인공으로 떠올랐죠, 우리 아이들이. 네, 그래서 뭐 유엔의 권리 협약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말이나 개념이나 신념에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이 권리 존중을 위해서 이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사인한 모든 국가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기면 모르겠지만 이 영유아 경우는 특히 발달 특성상 양육자에게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개입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국가가 좀 더 강조해야 되고 좀 더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죠. 그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연구 책임자이신 이정민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의 혜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한 다른 예는 우리나라 그 다문화 정책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동등한 그 교육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례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한국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국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번역 서비스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사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곤 가정의 영유아 입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더 요구가 필요한지를 좀 이 연구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가정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다르다고 나타났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는 손자녀를 보는 시간이 다른 가족보다 유난히 길었지만 외부 양육 지원 정도는 당연히 낮았고요.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거를 접하실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동의 권리 입장에서 조부모 가정에서 이 아이가 양육하고 싶다고 이 아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기 때문에 아동의 기본 권리 중인 정보 제공의 권리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가족 중에서 뭐 부모가 다 있더라도 아버지가 전혀 뭐 양육에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렇더라도 부부가 함께 양육을 하는 거와 한부모가 양육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육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양육적인 지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은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어려움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그냥 어릴 때 사실은 영유아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육아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가정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건 이 가정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양육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조선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빈곤 영유아 가정에서 특히 그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그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교육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에 연구에서도 밝혔지만 정서적인 지지 집단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양육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정치적인 지원,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어떤 게 힘든지를 더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좀 여유 있고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말고요.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공유가 굉장히 서로한테 위로가 되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보면 입양 가정 같은 경우는 입양 가정의 지지 집단끼리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지지 집단 내에서의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정보 교류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굉장히 큰 힘으로 나타나는 걸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한테 이런 지지 집단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지금 이따가 한부모 가족 협회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쪽에서도 지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좀 가입하고 이런 지지적인 정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이제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하겠지만 한부모 가정하고 미혼모 가정은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더 생각을 하죠. 근데 조선 가정의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든지 특별활동에 대한 필요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의 책임자인 가장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정말 여기서 자라나는 영유아의 욕구가 반영된 것일까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목적은 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보편적인 그런 출발선에서 이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된다는 것이 성장해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의 건강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한테 정말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의 욕구를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영유아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가정의 이 영유아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바우처든 뭐든 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원이 돼서 그것이 그 영유아한테 흘러가게끔, 대표적인 예가 그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3세 이후에 양육수당을 못 받으니까 빈곤 가정인 경우는 조선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미혼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아이한테 가는 굉장히 큰 교육적인 지원이 이제 차단되는 거고, 이 영유아 입장에서는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빈곤가정 영유아의 뭐 분석 결과에서 영상 시청 시간이라든지 책 읽기, 게임 뭐 이런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애 초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보편적인 교육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자꾸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계가 굉장히 힘들고 항상 위협 수준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아이하고 과연 놀이할 수 있을까? 아이한테 편안한 양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글쎄요.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었나 봐요. 아, 그래요? 지금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지금 잘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집 인터넷 상황은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권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의 그 건강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나 양육자를 교육을 해서 이 영유아들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과연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들 자체도 심리적으로 안정돼야지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지,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받은 것을 실행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생아 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양육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아까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뭐 영아기 때 뭐 3년 동안 이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걸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 식생활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초기 발달에서 건강한 영양 상태, 건강한 거가 평생을 지금 예언하는 걸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후 3년 동안 정말 건강한 식생활이나 건강한 양육 생활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교육이나 이런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그 다문화 가정 하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는 가정 방문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정을 방문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모유수하는 방법, 이유식하는 거, 앉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말하면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정기 방문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실행이 되고 따라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그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실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 정책이 정말 잘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합하면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 강조한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각 가정별로 영유아의 특성과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빈곤 가정 유형별로 이 영유아들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양육자의 욕구도 아니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죄송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해서 가장 적합한 지원 방법이 영유아한테 적용될 수 있게끔 양육 환경을 건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에 대한 그 연구가 뒤에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우리나라의 빈곤 영유아를 위한 지원 방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더니 돌봄이나 건강관리, 의료, 놀이, 뭐 여가 지원, 주거 지원, 취약계층 통합 지원 등등 굉장히 많은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적인 어떤 사기업이나 어떤 재단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은 다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가정과 영유아하고 이 서비스가 매칭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정책을 세분하기보다는 영유아 중심 관점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전달 체계를 살펴보되, 이거를 어떻게 매칭하는 중간 전문 관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여기에는 정책 전문가도 정책도 물론 잘 알아야 되겠지만요. 정책 전문가인 것보다도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아동의 발달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매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가장 결론적인 제언이고요. 이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주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의 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제주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제주 같은 경우에 한부모들의 현황이 어떠하고, 미혼 한부모들의 현황이 어떠하고, 또 그 어떤 정책들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연구하시느라고 또 이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 토론문은 지금 한 2페이지 정도가 좀 안 되는데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 한부모 삶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이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인식 개선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신 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도 사실은 거의 그 대상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근데 제주 지역만 이렇게 연구를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내부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충분했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도 좀 이런 연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자체로서의 제주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미혼 한부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주 지역의 혼외 출산율이 전국 4위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들, 미혼모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 16% 정도로 16% 정도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 연령별로 보면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미혼 한부모나 자녀의 연령을 보더라도 전국보다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9세 이하 같은 경우가 전국의 미혼모 58.6%보다 또는 미혼부 37.5%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혼 한부모를 위한 특정한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상황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가 서귀포보다 훨씬 더 미혼 한부모가 많았고 또 따라서 추가 아동 수당비 수급자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현황도 이런 지역차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지자체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 미혼 한부모들의 경험이 전국 공통의 미혼 한부모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또 이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를 좀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주도가 이런 그 약간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 자체로서의 노력은 좀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 미혼 한부모들의 임신 출산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나 서비스 경험, 정책 욕구,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들만의 그런 특정한 경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께서 제주에서만의 어떤 특정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만, 인과학적인 측면들 내용만 봤을 때 지금까지 미혼 한부모 가족의 복지나 그 사회권 향유를 위해서 계속 제기왔던 그런 기존의 이런 정책 대안들 이외에 제주에서 특히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이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좀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가 미혼 한부모 비율이 전국 4위인 이유,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그 서귀포시보다 제주시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주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특정화된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사각지도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박사님께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후속 연구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는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17년 3월 29일에 일부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그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거기 4조 지원 사항에 근거해서 9개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주도 그 미혼 한부모 실태 파악이나 욕구 조사라든지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는 제가 사실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성의 기술들을 하고 있어서 좀 소극적인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조례가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현실성을 담아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촉구해 주시는 것도 정책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2020년 5월 6일자로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8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는 없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성과들이 분석이 되고 미혼 한부모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지금 발표하신 관심을 많이 여기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현아 박사님께서. 좀 이 부분 사실 미혼 한부모 연구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성과로 이어지지 연구 없이는 사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후속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임신기와 출산 후에 미혼모 양육을 지원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육아정책연구소나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이 해당 시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마켓 아기매매 사건이라든지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그리고 냉장고 시신보관 사건들을 보면은 아직도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때 공적 서비스 지원에 문제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은 없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미혼모들에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혼모부 통계는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결혼했습니다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경우에 내 아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미혼모 수를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이 이제 5년마다 돌아오는데, 올해 또 미혼모와 미혼부 인구조사가 몇 명으로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2009년에 저희 협회가 처음 생겼을 때 5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 현재는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 아이 나이가 18살까지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특례법이 2012년에 시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양육은 늘고 입양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입양특례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입양을 하는 사람이 내가 입양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입양을 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입양이라든지 불법 매매라든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엄마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양 숙려제를 도입을 해서 아이를 키울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최소한의 7일 동안이라도 시간을 주자 해서 입양 숙려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입양을 취소했을 경우에 그때는 입양기관에서 엄마들한테 입양 취소 수수료를 받던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이 다른 미혼모 시설보다 훨씬 입양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을 폐쇄하도록 바뀐 게 입양특례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동 해외 입양률은 지금까지
2019년 기준으로 24만 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됐고 작년에도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100%가 미혼모 아이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양 의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전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2018년에 30세 미만까지만 부양 의무제가 폐지됐고 이제 2021년 내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제도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 주택을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는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면은 위기 임신 출산과 상담의 지원 필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지만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뭐 아기 매매 사건이라든지 영아 유기 사건이라든지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신 과정에서 초점이 맞춰져야지 아이 영아 유기 사건이라든지 임신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여가부에서 임신 출산 갈등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상담하고 연계만 이루어질 뿐 이 사람들이 당장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거주 공간을 지원한다든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학업 중단을 한다고 2016년 자우나학교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가장 어려운 점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험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못해서 우리나라의 성년의제는 결혼을 하면은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년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지원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나 혼자 머물 곳도 없는데 아이랑 어떻게 머물 것이냐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시설이 아닌 재가 거주자일수록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많고 그리고 당사자 간 교류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미혼모 주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시설이 텅텅 비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혼모들도 나만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미혼모 가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하고 자립을 굉장히 많이 앞당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학력자들이 늘어나서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실하고 맞지 않게 얼마 전 11월에 관계부처에서 발표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에서는 중위소득 100%까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한부모 가족 지원 60%와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또 한부모 시설에 수용을 해서 손쉽게 한부모 가족들의 주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탈시설로 가야 되지만은 위기 가정을 위해서는 긴급일시 보호 쉼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머무는 동안 개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거 연계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2011년부터 긴급일시 보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소 조건은 간단하고 이용 조건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안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생계비, 공과금, 생필품,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 공간에 이렇게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장기 주거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쉼터에서 나간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엄마들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꾸준히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울타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엄마들 협회 자체가 아니고 같은 엄마들끼리 서로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절한 아동 양육비 인상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개월수에 따라서 엄마의 소득과 주거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주거 형태는 1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0%에서 36개월 이상이 되면 73%가 내 집에서 월세든지 전세든지 어쨌든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수급 형태는 18개월 미만일 때는 60% 이상이 받다가 3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40%대로 탈수급을 하고 자립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2010년 이미정 박사님 그 자료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0세부터 3세인데 이때 돌봄 부족이 부족한 미혼모들은 당연히 근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빈곤으로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1세부터 3세, 0세부터 3세 사이에 적절한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빈곤에서는 멀어지고 자립은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입니다. 거점기관은 지금 전국에 지금 하나가 작년에 더 늘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기관이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엄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실효성에 조금 문제와 개선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거점기관은 전국에 187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그중에 18개가 미혼모 거점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점기관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거점기관이라고 표시가 안 된 거점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우리는 미혼모 사업 안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87개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 엄마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주든지 기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은 훨씬 더 촘촘하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해당 지역 미혼모자 가정에 비례해서 거점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가 있는데 거점기관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거점기관을 찾아가기에 거리상으로 너무 멉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3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생겼는데 10년 전에 한 거점기관의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지금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거점기관 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1년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미혼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마들한테는 자조 모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엄마들한테 스스로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과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시설 위주 정책이 미혼모 가정을 위한 제가 미혼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아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단순 자조 모임을 떠나서 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갖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거점기관에서 지금은 사실 그 거점기관 담당자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과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그 자체적으로 좀 프로그램도 스스로 원하는 거를 하고 하면은 더 참가율도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생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사실 당사자들의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면서 정보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고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사자들도 내가 죄진 사람이 아닌데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들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적 기관에서 찾아낼 수 없는 당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가정을 발굴을 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2019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임신 출산 정보를 보기 위해 기관 접촉한 비율과 기관 도움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미혼모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게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청 동사무소가 50%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국 네트워크와 관계기관들 업무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협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 부산, 천안, 제주도에 이제 엄마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의 관공서나 NGO 단체에다가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적절하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결국 지역 내에서 뿌리 내리도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입양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첫째는 미혼모 가정이 빈곤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입양을 민간기관에서 더 이상 민간기관에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왜 입양을 보내야 되는지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유를 찾다 보면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방법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 수집을 하고 지원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경제적 지원이라고 이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19년도에 아동 양육비라고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거는 2004년도 만 6세 이하에 단 2만 원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 10년 지나가지고 지금 19년도에는 이게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 나이로 18세 미만까지 하고 2만 원이 지금은 20만 원까지 특히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이게 예산하고 금액하고 연령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한부모를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24세 이하일 경우에 이제 아동을 키울 때 19년도에 18년도에는 18만 원 지원하다가 19년도에는 35만 원으로 이거는 뭐 거의 2배 이상 정액이 됐고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성가족에 대해서는 이것도 18년에 18만 원 하다가 19년에 25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 1,000억이 안 됐었는데 19년도에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뭐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발표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시설 중심이 아니고 이제 재가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전국에 한부모 가족 시설을 해가지고 한 122여 개가 있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뭐 거의 변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지자체에다 신고해서 운영하는데 뭐 저희가 이 수요 자체도 없고 시설에 대해서 이게 뭐 처음에 만들 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수용 시설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거의 뭐 시설은 더 이상 시설이 시설 수가 늘어나지 않고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입주하는 사람들도 60-70% 그래서 아까 올해 뭐 대책에서 이걸 중위 기준 소득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수용 비율을 높이려고 대책을 확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뭐 저희가 시설을 중시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H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지역에 총 189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220몇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또 사업한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게 한부모 복지시설에 있는 그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육과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부모 가족 시설, 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한부모 가족들을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또 이제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그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라 가지고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한 5월달에 시행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24세로 되어 있는데 올 초인가 청년기본법도 제정되고 해가지고 청년기본법에서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를 일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한부모를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게 이제 한부모가족법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도 그 이런 법 개정 수요 때문에 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하고 토론의 말씀 중에 저희가 좀 뼈아픈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대폭 확대가 되었지만 그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미혼모부를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가 하는 게 저희가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그 18개 그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다가 미혼부부 초기 지원 사업이 돼가지고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각종 뭐 상담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자조 모임 운영하는데 우리 이 빈곤가정 그 한부모나 미혼모부들은 이 자조 모임에 대해서 되게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뭐 지난 뭐 10년간 예산이 뭐 전혀 뭐 인상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단체 분들하고 뭐 실제 그 미혼모부들하고 이런 좀 간담회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좀 더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뭐 좀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짤막하게 제가 저희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좀 더 할 거는 뭐 양육비 이양학부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게 본래는 그 이혼하면서 그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한테 그 양육비를 잘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되게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뭐 이런 단체들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제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뭐 출국 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올해 다 도입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내년 뭐 한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내후년부터인데 뭐 아마 이렇게 되면 그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들도 양육비를 많이 주지 않을까. 양육비를 주면 아마 이게 좀 그 한부모들이 탈수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그렇게 또 예산이 절감이 되면 그 예산을 또 저희가 더 긴요하고 중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최강비라고 합니다. 일단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이거는 사실 드림스타트가 제가 항상 보고서를 쓰면서 맨날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을 항상 목적으로 쓰면서도 이게 실제로 드림스타트에서 이걸 하고 있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었어요. 물론 정책 담당자로서 이런 뭐 비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일단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많아요. 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저희가 내부에서 그리고 뭐 저희 연구에서도 계속
교육을 받아왔던 부분들이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사업이 사전 예방 그리고 조기 개입이라는 부분을 좀 원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대상자의 연령대를 보면 사실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상자로 보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이 전국에 21만 명 정도 이렇게 잡히는데 통계상 그 중에서 저희가 7만 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7만 명 중에 연령대를 보면 저희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로 이렇게 폭이 좀 넓은데 대상자 중에 한 70% 이상이 취약 아동, 그러니까 취약한 아동으로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영유아인 건데 실제로 그 아동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뭔가 개입을 하려면 그 영유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는 아동들에게 이미 뭔가 잠재적인 문제가 발현되고 나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실제로 이 아이들한테 더 뭔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어서 저희도 일단은 좀 내부적으로 연령대를 초기 개입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앞에서 해주신 것처럼 0세에서 2세 그때 지원을 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저희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영유아에게 지원을 하려면 사실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강 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뭔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실 지금 복지부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거의 0세에서 2세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범 사업들이 앞으로 확산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전달 체계들과 좀 연계를 마련해주는 그런 방법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대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림스타트는 사업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 사례관리와 어떤 프로그램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례관리의 뭔가 목적이라기보단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드림스타트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주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신혜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양육자의 욕구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소위 말해 문화, 여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그냥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약간은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상 사례관리에서 대상자를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게 절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주신 것 중에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도 이게
실제로 부모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뭔가 집단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1대1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경직적인 지원 체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맡은 지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지만 올해 몇 달 이제 겪으면서 생각한 게 참 이게 사업이 오래되고 되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내부에서 계속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를 실제로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인지도 조사 이런 거 해보면은 거의 인지도가 없다 수준이어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타겟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드림스타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저희도 내부에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영유아를 표적화한 생애 초기에 좀 더 집중하는 조기 헤드스타트 이런 것도 드림스타트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침상에 연령대에 초점을 이쪽을 맞춰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내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